그중에서도 특히 이 정 선생님 발표 주제와 관련한 유사 역사를 가지고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좀 덜 했는데, 이 유사 역사 그런 이후의 주장이 권력의 최상층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들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긴장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성이 잠이 들면 요괴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정원 선생한테 조금 작은 질문 하나 던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 글에서는 90년대 이후 교과서에서 챕터 제목이죠. 고조선 이후의 여러 나라들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단원이 등장한 게 정 선생님은 윤내연의 일국시대라고 하는 주장, 그게 교과서에 담긴다고 파악을 하시는데, 저도 긴가민가 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조선 멸망 이후에 고려, 부여, 또 한반도 중남부에 다만 소국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윤내연의 학설이 반영됐다기보다는 다만 소국에 대해서 우리 고대사 그 자체의 연구가 좀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들, 한두 개, 아직 삼국시대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제가 살펴본 교과서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용 교양 역사 서적에서도 곧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윤내연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상한 소국 연구가 심화되면서 그런 표현이 진행하게 된 거냐. 이런 질문 내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공이 좀 다르면 거의 관심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고대사나 정근대사 하는 분들은 요즘 와서 굉장히 유사역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제 상당히 심각해진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뒤에 있을 때마다 이 우려가, 이게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로 들어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징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해왔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유사역사가 주장하는 남명군의 일치문제, 고조선의 광대한 문통인데, 이것 자체가 파시즘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파쇼화될 때, 전체주의가 될 때,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는 그 주제가 애국심이거든요. 그 애국심을 강조할 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이제 애국심에 반하는 세력으로 억압하고 나사라를 들고, 그리고 그런 광기가 행행하는 가운데서 애국심을 그런데 가장 활용하기 좋은 소재가 영광스러운 고대사, 민족, 이런 것이거든요. 일본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들은 고대사를 활용하는가? 최근에 작년이죠. 브레시안의 성현석 기자 쓴 기사의 제목이 아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기사 제목이 어떻게 뽑혀 있느냐면은, 고대사 뽕으로 해를 조선 이슬하고, 그런 식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대사 강조하면서 애국심 마케팅을 하면,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환각제, 마취제 역할을 하니까, 실제 많은 역사적 사례가 그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딱 그러기 좋은 환경에 들어있는 거죠. 환각제, 체면제는 현실의 질병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잠깐 잊게 하고 오히려 병을 심화시키죠. 그런 면에서 위험하다. 구체적인 또 사례가 있습니다. 90년대 산청에 있는 당원민족학교가
마산상원에 있는 여러 노조들 연수를 보내놓고 나면 사람들이 2박 3일 또는 일주일씩 기업에서 다문민족학교에 연수를 보내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고대사에 푹 젖어서 노조 활동을 아니죠. 노조를 외면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중요한 논리가 뭐였냐면, 지금 이들이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본가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 역사를 봐라. 얼마나 영광스러웠는데 지금은 이게 좀 한심하지 않냐. 그리고 또 그때가 막 외국인 노동자가 쏟아져 들어올 때였거든요. 3D 업종들이 막 그런 데고, 그래서 저들이 이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존재들이다. 그들에 대해서 좀 경계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들이 지금 자본가와 싸워야 될 때가 아니고 산업의병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더 좋은 나라, 고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매진해야 될 때다. 참 황당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먹혀 들어갔어요. 먹혀 들어가가지고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노동운동사 책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지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활동가들로부터 그 얘기를 직접 90년대 그 당시에 전해 들었기 때문에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산 장원의 노조들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노조가 대우 옥포 조선, 거의 뭐 초토화될 지경이었다고 하니까 다문민족학교 때문에 이게 이제 파시즘화되는 사회 속에서 애국심 마케팅의 중요한 소재인 고대사, 또 부자역사 이런 종류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 먼저 잠깐 얘기를 하면 말씀드려서 제 얘기를 좀 다른 분에게 많이 들려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고대사 전공자들도 사실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국회 동부가 특위에서 2년 반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리저리 이덕일의 주장에 이제 변죽을 맞춰서 아주 춤을 추고 있을 때 집단적인 대응을 하지를 못했어요. 뒤늦게 지금 반성해 보니까 특히 도종환 의원이라든가 이런 야당 의원들은 국가기관인 동북아 재단을 공격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몇몇 야당 의원 중에서 이게 심각하다, 좀 자제하도록 하라는 말을 넣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실 유경 의원 비롯해서 문혜영 의원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점점 이를 이제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송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동북아 역사 지도가 부산대로 이덕일은 언론을 통해서 국회 권력을 통해서 또 클 때도 커버리고, 그래서 최근에 고대사학회 또 한여견에서는 제가 나가고 상고사학회 몇몇 학회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작은 수준에서부터 조금 높은 수준을 모색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가 비록 고대사 분과를 있거든요. 두 사람들이 다 다른 학회를 겪습니다. 우리 연구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분은 많이 그런 게 하겠습니다. 이 주류 한국사학자들이 그동안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는데 2016년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식민사학으로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당혹감이 몇몇 발표문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좀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예전부터 이런 상황이 있었죠. 1970년대에 이른바 민족사학이 반식민사학의 기치를 내걸고 나섰을 때도 이와 매우 유사한 국면이 전개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식민사학자를 자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식민사학자로 공격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제 느낌은 마치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유령이 떠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당혹감을 넘어서 해법에 대해서는 발표자들마다 생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최정석 선생님의 발표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식민사학이 근대의 역사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민족사학 역시 근대의 역사학이므로 식민사학과의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아가서 민족사학과 이른바 유사 역사학, 뉴라이트 역사학 모두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 주체와 발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특히 강경하게 현재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 이를 성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이 주류 한국 사학자들은 점차 이 성찰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고 오늘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도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류 한국 사학자들의 성찰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유사 역사학과 뉴라이트 역사학의 거의 맹목에 가까운 현재주의적 태도를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개별 발표에 대해서요. 송원익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 경험을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현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심사를 하면서 이른바 홍산문화가 자연스럽게 소개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즉 학교 현장에서 특히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상고사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야사학을 유사 역사학으로 바꿔 부르며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왕영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오듯이 이것은 고대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송원 선생님이 일종의 범주화를 시도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제야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사 역사학을 고대사뿐만 아니라 통시대적으로 각 시대사별로 범주화하고 또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일이 앞으로 계속 수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영석 선생님 발표문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공감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영석 선생님 발표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제가 그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요. 대학원 연구실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해당이 되는데, 세대론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그 기억을 한번 이제 돌려보면은, 이를테면 낮에는 김인걸 쌤이나 아니면 경제학과 이영호 쌤의 수업을 듣고 저녁에 와서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배와 푸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기존 학계의 어떤 것에 대한 태도라고 할까요? 저의 그런 것은 그 시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 형성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공감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90년대 학번과 이처럼 2000년대 학번 모두 내적 발전론에 대해서 일단은 반감을 갖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바탕에 깔려있는 문제의식이 다르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한국사학계가 학문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외부 분위기에 편승했기 때문에 결국 그 부실함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한 점. 세 번째는 내적 발전론을 극복하자는 탈근대적 관점이 공감대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학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시영 선생님 발표문에서 몇 가지 또 짚어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내적 발전론의 범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발표문은 2002년 이용호 선생님이 정의를 빌어왔는데요. 저는 그에 앞서서 1997년 김인걸 선생님의 논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 김인걸 선생님은 협의의 자본주의 맹화를 넘어서 한국사의 내적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내재적 발전론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나온 시점은 이용훈 등 경제사학자들에 의해서 자본주의 맹화론은 물론 대한제국이 양전직에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등을 둘러싸고 총공세가 펼쳐지던 때였습니다. 즉 사실 95년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국역사연구회에서 대한제국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97년에 이용훈 등이 조선 토지조사 사업의 연구라는 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같은 해 97년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이른바 지상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사실 나름대로 이슈화가 된 상황에서 97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역사연구회 당시 이제 주도하고 계시던 김인걸 선생님이 원래 자본주의 맹화론을 또 초창기에 주도하셨던 김영석 선생님의 정년기념 논청에서 글을 쓰면서 내적 발전론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신 거죠. 그거는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당연히 그 속에 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제가 추정하기에는 어떤 이런 공세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내적 발전론의 범주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결과 내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두루 뭉술한 개념이 되어버렸고 사실상 본래 의미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에서 1970년대 우리 한국 사학계를 민족사학이라고 지칭했는데요. 그럼 이런 민족사학이라고 하는 것과 현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지금 이 발표자께서는 협의의 내적 발전, 자본주의 맹론이 아니라 광의의 내적 발전론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 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내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주류 한국 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모두 포괄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한국 사학계의 그냥 한 경향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이제 뭐 그냥 과도하게 이 내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론으로서 또 특히 90년대 이후로는 영향도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또 뭐 간단한 것인데요. 최영석 선생님 발표본 2장에서 좀 문맥이 이해되지 않는 문단이 있어가지고요. 우선적으로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00년대 학번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내적 발전론을 토대로 연구를 해온 세계의 거부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시작해서 근대 역사학을 넘어선 대안의 실체가 분명치 못한 점은 공감대 형성,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또 끝난 문단이 있는데 이 문단 자체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최영수 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학문적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도 경쟁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명료하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과도한 현재주의에서 벗어나 현재와 과거 모두 상대화하고 낯설게 보기를 하자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물론 필요한 연구자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먼저 발표자가 그러면 염두에 두고 있는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발표자가 머릿말에서 탈근대적 문제의식에 대해 한편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논외로 하고 있는 것이 약간 저는 한 발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문적 경쟁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라고 하는 시공간을 낯설게 보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탈근대적 연구 방법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게 약간 뭐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바로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문이 들고요. 또 제 의견을 하나 더 보시자면 저는 굳이 근대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과 탈근대적 연구 방법론을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근대식 연구자일수록 현재주의적, 이 목적론적 연구 방법론에 불만을 가지기 쉽고 바로 그 점에서 탈근대 연구 방법론에 호응할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주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탈근대론을 끌어올 필요도 없이 근대 역사학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랑케일의 근대 역사학은 철학과 과학 사이에서,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현재적 관점과 과거의 실증 사이에서 끊임없이 헤매어 왔고요. 20세기 들어서 이는 역사 상대주의와 역사 법칙주의로 나뉘어서 이해되기도 했고 포스트 모던 역사학도 저는 하나의 변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역사학 자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메타 역사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뭐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막을 헤맬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학에 걸어온 길,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시절 선생님에 대해서도 사실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내적 발전론의 이 범주를 이렇게 정교하게 가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재적 발전론 자체를 사학사적으로 분석하는 글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자면 굉장히 좀 넓게 묶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1960년대 이후로 등장을 했었던, 그러나 그 1960년대 이래로 등장을 했지만 사실 식민사학 이래로부터 줄곧 있어왔던 기본적인 어떤 역사 인식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토대로 하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민족을 주체로 놓고 그 다음에 발전이냐 정체냐 그 다음에 주체냐 타율이냐 그리고 여기에 되게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주체면은 좋은 거고 예를 들어 타율이면 나쁜 거고 발전이면 좋은 거고 뭐 후진이라든지 정체가 나쁜 거고 뭐 이런 식의 틀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는 게 근대 이래로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보자면 수입이 돼서 그 이래로부터 이렇게 지속되어 오는 와중에 결국은 그런 틀에서 한국의 현실을, 한국의 과거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관련된 그 집단적인 어떤 시대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되게 좀 별로였는데 라고 하면 50년대까지 여전히 좀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왜 우리가 별로였는지, 왜 이렇게 좀 후진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60년대 이후로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저력은 뭘까? 어떻게 주체적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거를 담아내는 어떤 범주로는 그동안 우리가 흔히 썼었던 내재적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고, 물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맹아론이라든지 일단 맹아론을 조금 더 이제 김희건 선생님이 좀 더 이제 그거를 더 체계적으로 얘기하셨던 게요.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 약간 유물사관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역사학계에다가 도입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완전히 이제 문화론적인 경향도 저는 한편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재적 발전을 넓게 본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해해 볼 수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뭐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경향들이야 차이가 있지만 그 경향들 모두에서 지금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만 그 한계에 직면하고 어떤 부분은 좀 상황이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 논의를 위해서는 좀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묶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이제 각주에 좀 이용 선생님의 어떤 논의를 빌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문적 경쟁력과 관련해서는요, 이 선생님이 뭐 제가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된 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사실은 그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 대안을 갖출 만한 그런 역량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다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는 뭐냐면은 저는 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것은 그런 다양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수준 높은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지적 분위기라든지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그 고민이 됐을 때 사실은 그런 방법론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거를 낯설게 본다든지 그 낯설게 보는 것들을 강조했던 거는 낯설게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그 지점에서 예를 들자면은 그런 낯섦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소위 말해서 그 기존의 그 틀들을 발전했다라는 거, 아니면 뭐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거, 뭐 왕권과 식권의 소리라는 거, 뭐 이런 식의 기존의 틀로는 만약에 담아낼 수 없는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고민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낯설게 보기가 대안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 전혀 다른 그런 고민과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조금 몰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는 낯설게 보기 전략이라기보다 오히려 굉장히 모든 것들을 되도록 현재 입장에서 익숙하게 보려고 했었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직 뭐 그런 측면에서 대안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애매모호하게 썼다는 지적은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글을 계속 쓰면서도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뭐 사실 이제 이렇게 그냥 제가 뭐 이런 글을 다른 분들도 왜 저 사람이 저글을
승리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써야 되나 사실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저도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그리고 결국 얘기하면서 배격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의도는 이제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모든 거를 저는 다 이제 그 자양분을 다 이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재적 발전론의 성과라는 측면도 축적된 구체적인 성과들을 뭐 다 부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전략 속에서 당연히 그 기존의 어떤 연구 성과들 가운데서 많은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는 이제는 그런 어떤 대안보색이라든지 낯설게 해서 그거를 그 틀 속에서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지점들 같은 경우는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김정수 선생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게 타이든 되냐 아니면 기존의 어떤 그런 거냐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방향을 그래서 이렇게 타이든 되냐 탈식민주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전발전의 수령이냐라는 것보다도 바로 이제 한국 경쟁력을 놓고 우리는 뭘 뽑아 쓰고 뭘 고민해야 될까로 조금 얘기해보려고 했을 건데 그러한 답변이 되는지. 그래서 굉장히 재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재적 발전론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거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거품론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내재적 발전론 자체가 거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맺음에서 어떤 거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재적 발전론 자체가 처음에 제시될 때 60년대 초 4.19 직후에 이것이 나오기 시작할 때 당연히 완결된 형태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관점이자 지향으로서 이제 내재적 발전론이 나왔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가 최종석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일종의 외적 조건의 변화랄까요? 경제 발전과 민주화 진전 등으로 인해서 민족적 자기 위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이 오고 하면서 이 내재적 발전론의 거품이 확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대안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시대를 역사하고 낯설게 만드는 지적 역량을 구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내재적 발전론이 역사학계 내부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 역사학계 내부에서 내재적 발전론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튼 그 60년대 초반의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는 분명한 학문적인 도전으로서 이게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냥 지향이자 가치일 뿐이지만 이게 굉장히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주목받았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61년에 이 글에서도 나오던 것처럼 4.19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이기관 선생님의 그 한국사 신론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 책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내재적 발전론의 중요한 이론들, 큰 이론 덩어리들이 처음으로 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 한국사 신론이 나올 때만 해도 말 그대로 이 당시에는 거의 방향성이자 가치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역사학계 내부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60년대에 남북한 학자들이, 이 초기에는 또 북한 학자들의 역할도 꽤 있었죠. 부석기나 청동기 시대의 유적 발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대사를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립시켜가는 계기를 60년대에 가질 수 있었고, 조선후기 근대학 맹아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선후기 연구가 있었고, 근대사 연구에서도 독립운동사가 이로부터 유발될 수 있었죠. 내적으로 말하자면 채워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내적인 주목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글에서는 더 중요한 게 그
그 사회와의 관계 맺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재적 발전론이 이게 주목받고, 그러니까 역사계 외부에서도 크게 통용되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당대 사회의 중요한 시대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 민족이나 민족주의라는 것이 좀 일부 분들에게 시대착오적이고 고리타분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 시점에는 그 50년대와 60년대 초반 시점에는 그 냉전 이후에 양극적인 어떤 국제주의랄까요? 그런 것이 팽배해 있는 시점, 그 와중에 50년대 중후반 그 시점에 잘 아시겠지만 55년의 반동회의를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제3세력이 그 부상하고, 유럽에서는 헝가리 사태가 있었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쿠바 혁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소위 네오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60년대 초반에 굉장히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종의 위험한 담론으로서 이게 그 민족주의 담론이 그 국외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게 있었고, 사회부라고 하는 어떤 담론이 열린 공간에서 민족주의가 통일이라는 것과 연관 맺으면서 이게 그 진보적인 담론으로서 이게 그 사회의 어떤 변혁적인 담론으로서 이 시점에 왔었는데, 그것을 한국 사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죠. 물론 60, 70년대 이 민족주의가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박정희가 민족 주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70년대 유신 때는 국정화를 하고 교과서 국정을 하고 이런 것들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만, 아무튼 처음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데는 어떤 시대적인 가치, 진보적인 가치를 역사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시대에 크게 통용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현 시대를 이해하고 현 시대의 역사학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시대를 최동석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와도 낯설게 바라보는 어떤 지적인 역량, 이런 것을 이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과거의 60년대 초반에 그러했던 것처럼 60년대 초반에 그 일종의 위험한 사상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역사학계가 적극적으로 끌어안았던 것처럼 현 시대에서 새로운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나 지향이나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100년 전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의 과정에서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몇 가지 점에서 그 비슷한 점을 찾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경영하는 국가와의 관계성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구나, 우리 현재 포지션은.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놓고 있다는 포지션도 있다는 거죠. 유사성이라는 거죠. 그 유사성에 대한 대응이 함께 제기하는 대응이 세력균형론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려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사성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역사적 경험을 해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가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설명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우리 고대사 선생하신 선생님들 흔히 얘기하시니 신라와 통일하는 거 우리가 통일해서 못했을까라고 동일하다고 그런 방식.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풀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과연 가능했겠느냐, 1895년의 시점에서 중립화 해결하는 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현실 추수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네발론을 이야기할 때 비판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도덕질자대로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거 같고, 연구자의 사명감으로 역사를 재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동안에 네발론을 했던 학문이 갖고 있는 일련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민족운동사 연구 경향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일본을 비판할 때, 식민주의 역사하고 비판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라라는 평가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다른 한 각도에서 그 시점에서
대한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실 추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가능성을 받고 근데 그 가능성조차를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는 것까지 봤는가 실현하려고 했는 것까지 노력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안 됐다라는 부분까지를 염두에 두고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려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그들이 열려고자 하는 가능성까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했을 때 중립화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현재의 균형외교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취해보려고 안보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라는 이 단순한 논리 속에서 조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이것이 갖고 있는 맹점이 중립화론하고 어떤 같은 공통점이 있냐라는 문제죠. 위기에 대한 관리 능력이 있다. 그 논리에서 그 전략면에서는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조율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중립을 지킬 것이냐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동시에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방해를 놓고 승진은 6명인데 왜 맨날 저기 허균 도승지만 나오냐 이랬는데 허균은 도승지 한 적도 없죠 실제로. 근데 저는 이해해요. 제작비 때문에 그런 거죠. 6명을 다 쓰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이게 이제 한 명 쓰는 건데 제가 이제 그것 자체가 허구라는 걸 의식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웃기는 데서 나온 건데요.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 외사촌 여동생한테 책을 주고 난 다음에 한 2주 뒤인가 만났는데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상도 막 쓰면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강의 영화를 보고 강의를 얼마나 좋아하게 됐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써놔가지고 내가 저기 그 말하자면 이 강의와의 로맨스가 깨졌다. 그래서 참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저렇게 정신이 없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보다 인기 더 투표에서 높았어요. 그거 저 신문에 났던 얘기입니다. 제가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저 사려가지고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선과 이걸 혼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양상들이 지금 드러내놓고 서로 고민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선을 말하자면 접선을 해가지고 놀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 김태호 선생님은 딱 아시죠. 저도 알고 그런 것처럼 근데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단순히 저는 그렇게 이덕일의 책이 사실인 것처럼 인해서 쓴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국내에 접근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리얼적 문제라고 드렸거든요. 저는 저기 조선 중종 인조 때 역사로는 인걱정이 제일 재밌게 제일 좋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저는 못 읽어본 책들인데 몇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저도 정말 재밌게 요즘에 보고 이게 레미지아라고 그럽니다. 끝내주더라고. 파리 하수도를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150페이지를 묘사하는데 그게 역사상하고 전부 데이터 조사해가지고 워터로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정말 겸허하게 문학 쪽에서 가져다가 우리가 오히려 훨씬 더 같이 접목시켜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대목들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어떤 통로를 만들까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정견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요. 영화도 보면서 아까 어떤 선생님도 영화 쓰셨다는데 영화도 리얼리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저기 광주 다뤄 화려한 것 같은 경우 만드는 분이고 영화 방해든 예전에 있었던 현빈 나오는 저기
영림이 다루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가 다루는 거하고. 그래서 좀 이런 거는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건 우리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쪽에서 나타나는 문제 혹은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그 문제다라고 던져놓으면 놓기에는 역사학자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그러니까 좀 자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이 풀어야 될 주제다라고 하는 거를 가져와 보자. 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의 왜곡이죠. 이것이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로 들어가는 분야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고대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상고사는 상고사대로 문제로 독립을 하고 현대사 문제는 또 현대사 문제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이런 분열적인 사고가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응도 거기에 따라 종합적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이 상고사의 미화, 왜곡 문제와 현실의 전체주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과 답변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광스럽 고대사하고 전체주의적인 현실, 그 양자를 외계하는 중요한 지점이 이제 애국심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기타 등등 지방에 가면은 여러 공원에 이명박 정권 이래로 못 쓰는 장갑차, 비행기 이런 것들 많이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부터 북한을 향해서 내뱉는 말들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호전적이거든요. 그런 점 또 하나 일부러 전 북가자본에서 지금 버스를 타고 한번 와봤는데 이명까지 선제적 보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죠. 현 보훈처장이. 군데군데 플래카드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군요. 연평해전 추모하는. 그리고 지금 현 총리부터 청와대, 최근에 애국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 공중에 아주 어지럽고 탁할 정도로 아주 난무하고 있거든요. 애국입니다, 애국. 거의 이승만 정권 그 망칠 정도로 애국이라는 말이 지금 공중에 두드러 다니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내각 강력을 해놓고 목숨을 바쳐서 애국하라는 그 첫해였죠. 첫해.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애국가 사절 풀으라고 그러고 공무원한테 검사하고 정리가 그랬죠. 자기는 피기피국병으로 군대가 갔다 온 사람이. 그리고 지금 전국의 소방관들 가슴과 어깨에 태극기 붙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높이 50m짜리 태극기 휘날리게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금 이걸 땡기고 하고 있고, 거의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거의 30년대 독일 군국주의론 하에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유심히 한번 의식하면서 우리 사회가 애국을 얼마나 강조하고 이게 지금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를 의식하면서 한번 쭉 관찰을 해보시면 신상산타를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제가 느끼는 우려가 기후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유사 역사와 그 애국심 마케팅이 박근혜 정권이 끝나면서 그냥 과거에 80년대 그랬듯이
그냥 수그러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장구할지 또 다른 어떤 변형된 바이러스로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은 저희가 잔뜩 경계하는 마음 자세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